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현재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과 거의 변동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로 포지션을 일관하면서 사실상 시장에는 그리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워낙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거래 자금이 이제 IPO 관련 종목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죠. 이번 주 상장 슈퍼 위크였는데 많은 종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ENCL이 신규 상장했는데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도 상승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점 또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8월 말인데도 계속해서 덥고 시장도 우리의 숨을 계속 턱턱 막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투자 모멘텀을 찾아보는 게 우리의 할 일이겠죠. 오늘 어떤 모멘텀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그널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때에는 지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좋은 요리가 되려면은 좋은 재료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좋은 시장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좋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1월부터 이 7월까지 코스피 지수 괜찮았습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고 2,900선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9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는 2,700선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빨간 선이 121선인데 121선 위로 계속해서 코스피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급락 이후에는 2,700선을 전혀 넘어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21선이 지금까지는 지지가 되는 선이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121선에서 시장이 정체돼 있다라고 SK증권에서는 표현을 했고요. 뚫으려면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지금 구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가 더 치고 나갈 만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웃퍼폼하는 쪽을 팔아서 언더퍼폼하는 쪽을 매수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업종이 다시 다음 날에 하락하기도 하고 또 전 거래일에 하락하는 업종이 다음 날에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SK증권 측에서는 쉬는 국면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뱅크옵재팬의 우에다 총재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호재를 탐색하는 구간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만약에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부정적인 실적을 내거나 조금이라도 가이던스가 미스가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원달러 환율 만나보시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의 흐름과는 사실 거의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6선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선 101선까지 내려갔고 장중에는 100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52주 신저가이기도 한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한국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최근 들어서 1,33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1,2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몇몇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하락의 전조다라는 의견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움직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에 미국과 신흥국 간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흥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강했다면은 미국의 달러를 팔아서 신흥국으로 들어갔겠지만은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하락의 전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 증시가 달러 인덱스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가 현재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것도 동일하고 금리 인하의 성격도 보험적인 인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슷했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두 달 동안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는 9월에 금리 인하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 넘게 떨어진 바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금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IT는 늘 좋았기 때문에 보아도 좋겠지만은 사실 이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떨어질 때 보시다시피 달러 하락기 때 산업별 금융별로 봤을 때는 23.7%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보면은 금융 업종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고 변동성도 큽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1998년도와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금융 쪽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건설주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어 왔고 금리 인하 수혜주의 대표 섹터 중 하나인 건설주도 주가 반등세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건설주의 상승세가 일시적 테마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상승,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모멘텀도 있었고 또 2022년 이후로 건설주를 줄곧 압박해왔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리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에 3.71% 순으로 낮아진 상태고요. 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16.2% 올랐고요. 주택 역시 1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매매 거래량을 보셔도 서울이 41%대 상승세 보였고요. 경기도와 인천도 10%대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에서도 10%대로 매매 거래량 증가하신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서울의 경우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1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또 투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과 착공도 증가세입니다. 상반기 분양이 50% 넘게 증가했고요. 착공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3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건설 업종에 영향을 주는 지수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개별 종목별로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익률 개선입니다. 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도 바로 이익률 개선입니다. 먼저 GS건설도
최근에 이익률 개선이 확인되면서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급 증액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준공 현장에서 정산이익이 발생하면서 이익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전사고 이후로 보수적인 원가 상정에 환입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이의 지난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순살자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잃기는 했는데 1년 4개월여 정도 지난 지금에서는 또 자이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자이라는 건데요. 청약 시장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서 명예 회복에 좀 일부 나선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브랜드 파워로 봤을 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쟁사 대비 여전히 견조한 브랜드 파워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분양 실적만 봐도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순입니다. 자, GS건설이 이 분양 실적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2위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HDC 현산과 현대건설이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과 함께 높아지는 기업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현대산업개발은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용지 투자를 통해서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체 사업을 중심 업체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기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건설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28,00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설주 투자하실 때 또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PF 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악을 지났을 것이다. 하지만 낙관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적인 색깔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건설사와 사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세를 저해할 정도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가능성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가 2022년 후반부터 또 많이 냉각되기 시작한 요인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그랬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색깔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금요일의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우사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금일도 우리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광망세가 지속되면서 오전 2,700선을 하회하다가 오후 들어 2,700선을 상회하고 있고 기관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70선을 상회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자체가 워낙 대변수에 쉽사리 흔들리게 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유독 더 그 현상이 심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반등장에서도 거래는 별로 실리지 않은 채
대형주들 간 주력 업종들 간에도 순환매가 일일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닥은 신규로 상장한 세계 공모주들이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금일 밤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으로 분위기 반전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잘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종목 사조 시푸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조 시푸드는 참치 어획에서 가공, 유통, 수출, 부가식품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 전문 기업으로 한국 김밥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식품 사업 부문 김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 손실에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73억 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고 김은 미국, 일본, 태국 수출이 대폭 성장해 전년 대비 34.8% 증가한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수산식품 지원 강화와 전략적 자원 배분으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테마 순환이 빠른 편이니 K푸드, 사조 시푸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 매수가는 6,600원에서 6,700원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61선인 6,350원 이탈 시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7,4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확인해 보시죠. 최훈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수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한 양행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 다섯 번째로는 삼성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지주사도 연이어서 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세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한미반도체도 연이어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이오 기업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로는 시젠, 네 번째로는 화성밸브, 다섯 번째로는 흥구석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유한 양행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슈도 있고 수급도 있습니다. 유한 양행의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KTNG, 네 번째로는 이 기아,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좀 차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LG엔솔,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네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모두 가장 많이 담는 기업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세 번째로는 실리콘투,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ST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이엔셀 오늘 기관 투자자가 가장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번째로는 원익 IPS,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봅니다. 먼저 한화갤러리아입니다. 김동선 부사장의 공개 매수 소식에 오늘 주가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공개 매수 사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좀 해석해 보는 게 좋은가요? 지금 뭐 CEO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내세우면서 주가 부양도 하려는 그런 의지로 봐야겠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하지만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 올라가기 위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그게 더 도움이 돼서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매입을 선언하고 나서도 안 좋은 대표적인 기업이 뭐 안타깝지만 이마트 같은 거죠. 이마트가 정용진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한 그 가격에서도 한참 더 떨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CEO가 이제 뭐 그 어떤 의지 표명이나 이런 걸로 하긴 되게 쉬운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샀으니 주주들도 안심하고 CEO가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같이 뭐 견뎌달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뒤에 어떤 후속 조치로 인한 실적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CEO분은 뭐 그러니까 임원은 그냥 우리나라 보통 재벌 2세, 3세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분을 뭐 더 늘려도 되고 지분을 뭐 그렇게 시세 차손을 보고 한다고 해도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 자사주 매입을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산다고 했을 때 거기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 버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할 돈도 없을 뿐더러 네. 내가 그 기업의 무슨 가게를 이어받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JYP도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박진영 씨의 어떤 마음이나 그 동안에 살아온 행보로 봤을 때 그게 선의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악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물론 박진영 씨를 너무 정말 잘 알아서 옆에서 얘기를 오랫동안 나눠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언론에 여러 가지 비쳤던 모습이라던가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CEO에 비해서 사건 사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이었다고 봅니다. 예능에 나와서 혹은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가격은 지금 너무 싸니까 나는 매수한다.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매수의 신호로 잡힐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뭐 1년에 저희가 있어요.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떨어지면은 추가적인 자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떤 한호를 했던 것이 이제 악플로로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나는 JYP를 믿고 샀다. 근데 왜 주가는 이러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CEO가 뭐 감수해야 될 적이고요. 안 그러면 CEO를 하지 말아야겠죠. 농사나 짓고 살아야죠, 조용히. 근데 어쨌든 하나갤러리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예를 들었던 JYP라던가 이마트라던가 네.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나왔던 게 주가가 어렵고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CEO나 임원이 나서서 그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 뒤로도 주가가 빠졌으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갤러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하루는. 네. 그 뒤에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1,600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1,600원이 되지 않으니 지금보다 프리미엄을 훨씬 더 주고 사겠다. 이런 것이 어떤 강력한 메시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사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매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호텔 신라에서도 보셨지만 호텔 신라가 이름은 호텔 신라인데 사실상 매출이 면세점 매출이 90%잖아요. 이것도 하나갤러리아인데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파이브가이즈의 성공이에요. 근데 파이브가이즈가 포함된 푸드앤베버리지의 매출은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95% 이상의 매출은 다 하나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강남의 신세계 강남이 전 백화점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매출 1위입니다.
근데 신세계 강남이 어떻게 한 거를 보시면 왜 그렇게 끌리는지 아시겠죠? 젊은 층들에게 VIP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층도 조금만 뭐 연 400만 원, 그것도 많을 수도 있는데 연 400만 원이면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쓰면 VIP로 들여오게 된 거예요. 젊은 축의 문턱을 넓혔죠. 5, 60대에서 20, 30대로 넓힌 겁니다. 그게 네. 통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현대더서울을 보세요. 많은 임대 매장을 포기하고 임대 매장을 꽉꽉 채워가지고 답답하게 만들어야 백화점의 수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인공 폭포를 만들고 여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몰려오죠. 롯데가 이제 3사 중에 약간 그런 부분이 모자랐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 모자른 거는 하나갤러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청담동에 있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의 매출 순위가 전국 10위 안에도 못 보는 충격적인 10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거기 명품만 팔잖아요. 압구정에 갤러리아 명품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겁니다. 지금 93.4%가 백화점 부분에서 창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선 그 부사장이 이제 파이브가이즈 들여와서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징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만 하면 줄을 섭니다. 그 파이브가이즈가 뭐 그 초반에 그 부분을 넘기고도 지금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강남, 여의도,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4곳이 전부 전 세계 매출 순위 탑 10에 들었습니다. 오. 전 세계 매장이 1,900여 개예요. 네. 그 중에 10위 안에 4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이걸 갖고 또 뭐 비판을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사실 먹는 거는 자유니까 우리가 뭐 고든 램지 버거 10만 원짜리, 13만 원짜리를 버거를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 어떤 가치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합시다. 뭐 인정 안 하는 것도 자유지만 어쨌든 5번째 매장이 분당 판교에 다음 달에 생깁니다. 아마 파이브가이즈? 이것도 생기면 네. 예 10위 안에 또 들지 않을까. 이러다가 10개 생기면 세계 탑 10에 우리나라가 다 세계 탑 1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것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고 네. 일본에서도 지금 이 반응을 보고 파이브가이즈 먹히네 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 진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20개 정도 만들 거고 우리나라도 연내 뭐 연초 내년 해가지고 15개 정도까지 넓힐 지금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F&B를 늘리는 건 좋은데 네. 지금 하나갤러리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아쉬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이마트나 JYP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혹시 김동선 부사장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강력한 매수의 그 어떤 결정의 원인이 되어버려서 또 혹여나 이런 환호가 갑자기 그 악플로 바뀔까 봐 네. 그런 심정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무엇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찍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투자 판단에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클래시스 들고 오셨네요. 미용기기 관련주. 미용기기 참 좋아하셔요. 네. 시세가 좋으니까요. 이게 오늘 지금 수급도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10위 안에 들었나요 지금? 네.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클래시스가. 지금 클래시스가 네.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네. 자, 클래시스밖에 안 남았잖아요.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3대 장이었는데 루트로닉을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버렸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자진 상패 요건을 갖췄습니다. 예. 이미 93%, 4%를 다 지분을 가져갔어요, 사모펀드가. 이제 상패가 눈앞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지금 사실 사모펀드가 들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비침습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루트로닉을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클래시스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클래시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네. 클래시스가 정말 실력이 없으면 몰리고 싶어도 그걸로 안 가겠지만 클래시스의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우리가 앵커님이 어렸을 때는 아마 프락셀 에너지라든가 IPL 같은 레이저 시술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울세라나 써마지가 등장하기 이전이죠. 그 레이저들은 이제 표피에만 작용하는 것이고 네. 우리의 인간의 피부층이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다음 맨 아래 근육이 위치합니다. 근데 레이저가 달 수 있는 건 표피 부분이죠. 표피는 맨날 각질이 일어나고 바뀌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던 게 울세라 써마지입니다. 그래서 울세라와 써마지가 초음파와 고주파의 대명사인데 거기서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 것이 슈링크죠. 보급형이라고 하긴 그런데 가격대가 그러니까요. 근데 슈링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슈링크 유니버스, 슈링크 MPT 계속 나오면서 다 팔리다 보니 소모품 매출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쥐고 있는 게 핸드피스고요. 핸드피스 앞에 붙이는 게 카트리지고요. 그 앞에 침 같은 게 팁이에요. 근데 침은
예를 들어 앵커님한테 찔러놓고 저한테 다시 찔릴 수는 없죠. 네. 남이 쓴 거를. 네. 그건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팁은. 네. 그리고 카트리지는 보통 한 2만 샷에서 3만 샷이면 갈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얼굴 정도 하는 거는 한 400샷 맞으러 권합니다. 그리고 이중턱이라던가 뭐 볼살이 특히 많이 처졌다던가 이런 분은 특이하게 한 600샷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까지 하면 800, 1000샷 가죠.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뭐 이중턱 있는 사람을 중간으로 한다면 600샷 정도가 일반인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네. 최대치로 3만 샷을 쳐보죠. 그럼 50명을 600샷으로 시술하게 되면은 카트리지 한 번을 갈아야 됩니다. 팁은 맨날 갈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소모품 매출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재밌다 보니까 요 소모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붙이는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은우님들이 쉽게 포기 못 합니다. 손에 익었고 내가 조합한 레시피가 완성이 돼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새로운 기기를 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클래시스 매출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전에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또 뭐 젤 같은 거 붙일 수가 있겠죠. 뭐 환자의 뭐 열을 다 항상 그 열 초음파나 고주파의 열을 이용해서 피하 지방이나 근육층 그냥 녹이고 그런 거니까 리프팅을 하는 거니까 네. 결국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 그 아이스 젤 같은 걸 붙인다. 그럼 그것도 소모품이 될 수가 있겠죠. 클래시스에서 슈링크에 뭐 이번에 아이스 젤을 붙이겠다. 여기 시원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 팔기를 한다. 그럼 아이스 젤도 결국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얹히기만 하면 소모품이 팔리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루다를 가져왔죠. 이루다. 네. 이루다를 가져오면서 엄청나게 큰 걸 얻은 게 뭐냐면은 지역이에요. 이루다가 뭐예요? 이루다도 미용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아, 네. 뭐 비올, 하이로닉, 뭐 이 제이스 메디칼, 네. 이루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회사인데 예. 약간 분야가 틀리고 지역이 틀린 건데 이루다를 가져오면서 얻은 게 그거죠. 지금 클래시스의 매출이 대부분 브라질에서 25%가량 나오고 있고 약한 부분이 북미랑 유럽이거든요. 아. 근데 이루다가 하고 있는 게 북미랑 유럽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볼륨어도 보시면 김수현 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수현 씨가 태국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쪽을 돌고 있다고. 네. 볼륨어를 지금 저기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쳐가지고 볼링크라고 이제 볼링크 유니버스를 만들었어요. 슈링크랑 볼륨어로. 근데 이제 모자란 지역과 모자란 기기의 부분을 이루다가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EBD라고 에너지 베이스드 이 미용 의료기기의 총 토탈 케어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지금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차트의 모습도 좋고요. 결국은 클래시스를 미용 의료기기에서 놓친다는 거는 그냥 미용 의료기기 투자를 안 한다는 것과 같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클래시스 어느덧 코스닥 9위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 기대감으로 탄력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6%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의 관련주인데 그동안은 이번 주 내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수급이 쏠리네요. 네, 어떻게 제가 봐야 계속 되나요? 말씀드렸는데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내실 있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최고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실력이 올라온 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호흡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약회사는 이제 맏형이고요. 제약업이 먼저 발전했으니까.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왔죠. 아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제약회사는 어차피 영업 인력을 통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사모님들한테 비위만 잘 맞춰줘서 영업에 병원에 납품만 하면은 그게 돈을 버는 길이었지. 굳이 R&D 연구개발 해봐야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는 그냥 어차피 새로운 제약사 들어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바이오 회사들은 새로운 꿈을 꿨으나 총알이 부족했어요. 그럼 이제 맏형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맏형은 태평하게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계속 가다 보니까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시체로 질비하게 나가 떨어졌지만 지금 그게 완성이 됐죠. 그 롤모델이 지금 이 모습들이고요. 오스코텍이 이 기술이나 물질은 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 R&D를 굉장히 열심히 쏟아부으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을 들여와서 예쁘게 가꿔서 얀센에 수출한 게 지금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게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간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뭐냐? 지금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FDA 승인 받을 때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은 어떤 이 요소마다 진행이 확정될 때 목돈으로 받는 거예요. 네.
목돈으로. 마치 부동산 부동산 계약금, 준도금, 잔금 받는 것처럼 시기가 지날 때마다 임상 1상, 2상, 3상 신약 허가를 받을 때마다 받는 건데 이번에 FDA 신약 허가를 받았죠. 그 돈을 지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판이 되기 때문에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러닝 개런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동석 씨가 1,000만 넘으면은 러닝 개런티를 더 1,100만, 1,200만 갈 때마다 받는 것처럼. 그럼 이 돈을 나눠 받게 돼요. 유한양행이 지금 FDA 승인을 받으면서 받은 목돈 마일스톤 나가고 하고 이제부터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팔릴 때마다 받는 로열티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스코텍하고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받는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에 곱하기 0.06 그러니까 60%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20%씩 나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유한양행이 이번에 8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게 됩니다. 820억 원의 60%에서 20대 20으로 오스코텍 제노스코가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때문에 오스코텍은 뭘 얻었느냐? 그걸 얻은 거죠. 아까 아우이기 때문에 이 기술 신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거를 발전시킬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게 계속 꽂히게 됩니다. 왜요? 신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 허가 전과 후가 크게 나눠지는 건 뭐죠? 신약 허가 전에는 마일스톤밖에 없는데 신약 허가를 받고 필드에서 팔리게 되면은 팔릴 때마다 꽂아지는 로열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유한양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으면 오스코텍 제노스코도 받게 되죠. 네. 계속 팔릴 때마다 낙수 효과로 받게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다음 파이프라인을 연구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단추가 하나 잘 끼워졌죠, 오스코텍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게 세비도플래닙이라는 에스카이 저해제인데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성공한 이것으로부터 받는 돈, 이 팔릴 때마다 받는 로열티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더 이상 이걸 메꾸려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업을 하거나 꽃배달 사업을 하거나 빵집을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의 대규모 이제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 낙수효가 기대되고 있고요. 오스코텍 이 승인 이슈 이후로 오늘 처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오늘 카카오 관련 좀 이슈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카카오 엔터가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경영진이 또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카카오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이사 그리고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이번 주에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이준호 전 부문장의 부인이 실소유한 바람픽처스를 카카오 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서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람픽처스는 2017년에 설립됐는데 3년간 매출과 사무실, 직원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엔터가 737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없이 400억 원이라는 고액의 인수가액이 결정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준호 전 부문장은 3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김성수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SM엔터 시세 조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보니까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또 부인인 윤정희 씨와 함께 SM엔터 인수전 시세 조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거는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처스를 좀 고가에 인수했다. 근데 그 바람픽처스가 바로 카카오 엔터 경영진의 부인이 실소유한 그런 회사였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또 이제 카카오의 그 SM엔터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도 지금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바로 이 사건에도 그 이준호 전 부문장 그리고 그의 부인인 윤정희 씨가 또 연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키가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과 그의 부인 윤정희 씨가 그 SM엔터 인수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또 수혜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정희 씨 같은 경우는 2022년 말 기준 SM엔터 주식 약 6만 7천 주를 보유한 대주주였고요. 동시에 카카오 엔터의 개인 주주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주가가 13만 2천 원을 넘으면 아내 계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라고 요청했고 이로 인해서 윤정희 씨가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는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공모해서 SM엔터 주식을 매입했다고 수사당국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날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의혹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번에 또 관전 포인트가 이준호 전 부부장이 또 여기서 증언을 번복한 것도 또 보니까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의 경영진 중 한 명이죠. 투자 전략 부문장이니까 이준호 부문장이 처음에는 카카오, 그러니까 이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 카카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리고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등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통받고 또 회사가 마비되는 상황이 이어져서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증언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이준호 전 부부장이 SM엔터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잦은 신고자 감면 제도가 적용됐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앞서서 이제 이준호 전 부문장 같은 경우는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기소된 것은 아니죠. 그 SM엔터 인수전의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전 부문장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그 처분을 감면해주는 처분에서 제외해주는 그런 이제 혜택을 말하는 건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아무래도 김범수 창업자 그리고 배재현 대표 등에게 불리한 증언을 일단은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났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이제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카카오 변호인단 측에서는 조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준호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가 확대되면서 자신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김범수 창업자 또 배재현 대표의 범죄 혐의를 그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피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있는 그러한 또 사건들 그리고 상황들인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진 내에서 벌써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경영에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배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또 신뢰도에 크게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져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점 지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회사는 대대적인 내부 개혁과 함께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서 향후 또 다른 M&A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회사의 핵심 사업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성과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주가도 사실 우하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이즈, 악재들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에 3표 산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이 3표 산업이 기업 총수 2세 회사인 SP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11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3표 산업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SP네이처로부터 비싼 가격에 이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그 SP네이처를 부당 지원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SP네이처는 3표 그룹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70%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약 7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으로 의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3표 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니까는 SP네이처로부터 고가로 레미콘 원자재 분체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검찰에 고발되고 바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당 지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위는 일단 이 혐의에 대해서 3표 산업,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고발한 상태인데 만약에 수사가 좀 더 진행됐을 때 총수 일가가 직접 여기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그런 혐의들이 포착이 된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검찰이 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에다가 이 고발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추세다. 이런 점도 역시 그런 전망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타이어 사건에서도 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총수 일가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경영진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가 만약에 잘
검찰이 생각한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총수 일가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총수 일가 쪽으로까지는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기업 사정 수사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좀 눈에 띄는 기업 관련 수사가 예전보다는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수사가 조금씩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중앙지검 검찰이 좀 기업 사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기업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검찰이 뭐 기업 사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총수 일가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기업들의 내부 거래 또 지배 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준법 경영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제 기준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지금 같은 한여름이나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기가 몹시 겁이 나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차량 온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5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그리고 영하의 기온에도 쾌적한 실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관련해서 신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노 쿨링 필름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나노 쿨링 필름은 차량 유리에 부착해서 실내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인데요. 붙이기만 해도 차량 온도가 10도씨나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열 차단과 함께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갖춘 첨단 소재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복사열 난방 시스템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다리 부위를 둘러싼 위치에 복사열을 발산하는 발열체를 적용해서 겨울철에 차가워진 탑승자의 몸을 빠르게 데워주는 기술인데요. 이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적정 온도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17%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3분이면은 다리 부위를 중심으로 따뜻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겨울에는 히터를 틀게 되면 건조한 바람이 나와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건조하지 않게 쾌적한 난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금속 코팅 발열 유리도 이번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꽁꽁언 유리창이 스스로 녹는 매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겨울철에 유리창이 꽁꽁 얼게 되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차량 앞쪽의 유리 사이에 약 20개 층의 금속 코팅을 삽입한 기술인데요. 이에 따라서 유리 스스로 열을 만들어서 겨울철 설이나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48V의 고전압 시스템을 활용해서 빠르게 열을 내뿜어서
서리와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태양 에너지를 최소 60%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이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한 신차들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첫 번째 기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2% 이상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6% 넘게 하락세 18만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계속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최근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적인 측면들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폭이 좀 커져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미국의 M7 종목들이 뭐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또 같이 내려갔다가 하면서 뭐 변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변동폭은 그동안 좀 뭐 M7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비하면은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비교하자면 크게 오른 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어서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무튼 뭐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뭐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AI 칩이 3분기에 피크아웃 되지 않겠냐, 실적이 고점 찍고 이제 조금씩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저도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의 뭐 정보들을 계속해서 저도 취합하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DRAM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SSD 분위기도 너무 좋죠. 특히나 서버용 DRAM도 마찬가지고 SSD도 마찬가지고 서버용 지금 현재 메모리 쪽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무려 뭐 SSD 같은 게 서버용 같은 게 80%나 올라가 있고 지금 DRAM 가격도 만만치 않게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레거시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HBM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 뭐 저희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땐 좀 무시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2주 전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AI 칩 이제 고점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리포트를 하면서 이제 약간 좀 패닉셀 흐름이 좀 나왔죠, 시장에서 갑자기. AI 칩 쪽에서 패닉셀 흐름이 나와서 단기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 이번 주에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또 뭘 했냐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 만에 지금 현재 입장 표명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 뭐 속담에 된장인지 뭔지 이 구분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오는 좀 리포트 물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참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지금 현재 뭐 내용들 자체가 뭐 손바닥 뒤집듯이 뭐 하루아침에도 뭐 계속해서 내용들이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뭐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긴 했지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은 보통 보면은 뭐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채권 쪽 이쪽에서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업종에 대해서는 리포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참고해야 될 부분은 참고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건 스탠리에서 뭐 안 좋게 얘기한 부분들 뭐 그 부분들이 뭐 지금 현재 뭐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오늘 지금 가격이 18만 5,6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18만 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18만 원 부근까지 좀 내려온다면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가격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18만 원대까지 내려오거나 그 부근까지 혹시 오게 되면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사가 그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을 좀 인용을 해본다면은 시장의 모멘텀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우림 PTS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선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음 주에 아무래도 동해가스전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우린 PTS는 자체적인 설계, 개발, 생산, 시험,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일관 시스템을 보유한 감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뭐 제철 에너지, 건설, 운반하역,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이 제철 설비 산업용 기업박스와 중장비용 기업박스 정밀 감속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형 기업박스 분야로 로봇 항공 반상용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원유 시추에 사용되는 펌핑용 감속기 및 기어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세일가스 시추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또 해양 항만 산업기계에 사용하는 감속기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잭업 바지선 기업박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잭업 기업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추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관계자 발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유 관련, 이제 시추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노르웨이 기업이 이제 시드릴과 약 3,200만 달러 규모의 시추선 계약을 체결을 했고 최근 국내 8에서 6-1광구 북부 지역 대왕굴의 원 탐사 시추를 위한 이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최근에 싱가포르 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같은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뭐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838억 정도에 놓여져 있고 이미 이제 상승력이 나왔던 지금 주가가 그대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자본 총계 아래의 시가총액이 위치해 있고 또 올해는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슈만 좀 잘 받쳐준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을 좀 뽑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10원 이하로 현재 가격 이하로 조금 분할로 한번 모아가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강하게 나온다면 부딪히는 자리가 6,800원짜리인데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7,3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대왕고래 관련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를 해서는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수급도 따라붙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잘 갑니다. 5% 가깝게 상승세 108,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바이오팜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또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지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를 통해서 지금 미국 쪽에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제 제품이 이제 매출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뭐 6천만 달러를 좀 받고 그에 대한 이제 러닝 갤런티가 좀 발생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유한양행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친구들도 지금 이제 엑스커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전증 치료제인데 이게 뭐 2019년도였죠. 2019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 2020년 5월부터 이제 출시되어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출은 꾸준하게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에 어느 정도 관련 종목들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진베트라가 올해 상반기에 서정진 회장이 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업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열정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인데 하반기에 본격적인 진베트라 매출이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카운트가 6월 달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크게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수 대비해서는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 유한양행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10% 이상의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SK 바이오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뭐 셀트리온도 좋고 뭐 유한양행도 좋지만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세노바메이트가 보니까 미국 매출이 1,052억 원대를 2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매출인데 전년 대비해서 66% 넘게 성장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 바이오 쪽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시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즉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헬스케어주가 있죠. 자금 조달 환경 개선으로 R&D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주 역시 수혜 섹터입니다. 리스 비용 감소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차를 구매할 것이고 제조업체 자금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역시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또 해리스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IT와 테크 업종,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설비 투자 증가가 또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과 증권 업종도 같은 이유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금리 인하의 최선호 섹터로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해상풍력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다음에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순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 조달 이슈로 인해서 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된 바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서 그동안 중단이 되었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CS윈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타워를 만들 수 있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계획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설 투자 준비를 잘 해놓은 CS윈드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대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체 시장의 44%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신야드 건설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설 추진에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상황인데 금리 인하 시점에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CS윈드, SK오션플랜트는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솔리드입니다. 1% 가깝게 상승 현재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4,8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이제 시일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세가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중계기와 광정손 장비 그리고 기주국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랑 유럽 시장에서 안착이 되면서 다른 통신주들과 다르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이번 달 안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 대략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살짝 좀 내려왔는데 오늘 부각받은 이유가 이 양자 기술 연구개발의 3천억대 연구개발의 이제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음 주에 결정을 지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양자 암호 관련 주로 살짝 부각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2021년에 이 크립토랩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솔리드가 좀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용 암호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 양자 암호 관련 어떤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 관련 기업으로 솔리드도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고 오늘 좀 수급이 좀 붙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양봉 하나만 더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4,800원대 이하에선 지속적으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휴재를 만나보고 왔는데 오늘도 대웅제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대웅제약이 3% 넘게 상승세 14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 또 15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대웅제약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동사 또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대웅제약하면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체 매출에 있어서 보톡스가 차지하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현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사는 지금 나보타라는 이제 보톡스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이제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대리 판매를 해주는 이제 에볼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동사에 있는 이제 영업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보타를 지금 이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좀 꾸준하게 지금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 있어서의 나보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자,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하게 이제 나보타를 이제 판매하기 위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좀 가져오기 위한 지금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대웅제약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가지고 나왔던 휴젤도 마찬가지고 파멜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다 좋긴 한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랑도 이제 법정으로 이제 다툼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도 메디톡스랑도 법정이 투쟁도 좀 뭐라 해야 돼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휴재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꾸준하게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14만 7천 원 정도 오늘 2.7%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면서 계속 우상향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보톡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엘러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엘러간의 회사를 또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 움직임을 잠깐 좀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보톡스 관련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뭐 이제 에브비도 있고 뭐 갈마도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블루스도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상승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좀 대응 제약 또한 뭐 단기 수익률도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고 중장기 수익도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나홀로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톡스 쪽을 보고 계신데 시장의 전체 매크로 환경과는 또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유한양행 현재 구간에서도 1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0만 6,700원대 오늘 장중에는 11만 1,4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한 상황인데요. 이 기업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엊그제 한번 언급을 드렸죠. 네. 주가가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쭉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4,000원대에서 9만 원 사이로 분할 매수해라 했는데 91,800원대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언급드린 이제 목표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으로 11만 1,400원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랭라자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2024년 1분기 처방액이 200억 원이나 벌써 이제 달성이 된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FDA 승인을 얻고 또 유럽 쪽까지도 이제 승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얻게 되면 지금 존슨앤존스에서 지금 연 매출 한 50억 달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6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 그러면 로열티를 만약에 10% 받는다면 만약에 목표액을 달성했을 경우 6천억 정도까지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한 방에 이렇게 뭐 로열티를 확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몇백억대부터 천천히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갈 그럴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유럽 쪽 승인도 이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단기 목표가 제가 제시한 단기 목표가를 한 번 정도 터치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재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조정을 받으면 10만 3,000원에서 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가져가 보시고 혹여 이제 만 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바로 안 가는 거니까 자금을 회수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한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바라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의 레인지가 아닐까 하는 이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서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세가 상당히 좀 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좀 보였고요.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얼마나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전일 반도체 섹터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하락을 좀 가져다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막혀는 있으나 현재 구간 무조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급격하게 좀 밀려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나올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 스탠스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불확실성은 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잭슨홀 미팅에서 항상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번 역시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만 좀 이어져 준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다음 주부터는 좀 상방으로 좀 더 반등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좀 지지로 전환되는 시점을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도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큰 모멘텀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꽤나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주말 사이에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함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감의 기술과 함께 오늘 장 정리해 보고요. 또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어요.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졌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마감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오늘 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막판까지도 장이 이제 강보합이었다가 약보합이었다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저는 일단 움직임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 소화하는 거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 기술적인 구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최근에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지고 나서 V자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9월 증시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9월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가장 위험한 달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8월? 10월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0월이에요? 그 네. 이후에는 9월, 10월뿐만 아니라 1월, 2월, 4월, 3월 등등등 해서 그냥 365일, 12달 내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 그러면 강세로 올라갔었던 장은 언제였나라고 봤더니 제가 어제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는데 2019년도 경에도 그 잭슨홀 미팅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시사가 되고 나서
증시가 한동안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라고 보시면 8월, 2019년도 8월 증시 보시면 어땠죠? 밑꼬리 달면서 교수형 캔들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줬죠. 보통 이런 교수형 캔들이 하단 구간에서 나와주게 되면요,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로 증시가 연초까지 쭉 달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020년도 장은 좀 특수한 장세이기도 했었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었는데 이때도 이제 흐름 보시면은 자 8월 달 구간에서 이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양적 완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역시 단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돈을 풀던 시기였죠. 이때도 8월 달 장세는 상승 나왔다가 9월, 10월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그대로 시장 지수가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9월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미리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장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2023년도는 아마 좀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흑산병으로 떨어졌거든요. 8월 달 증시부터 기점으로 해서 단기 고점이 이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 10월 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후에 원래는 산타랠리가 우리 국내 증시에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산타랠리가 우선적으로 11월, 12월 기점으로 해서 나와줬었죠. 그러니까 오르내리락 하면서 시장 지수가 근 2년간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보시다시피 어떻죠? 지금 상승 채널 형태로 상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장이 만약에 위험하다 한다면 지금 월봉상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안 돼. 지금 월봉상 이런 움직임이 무슨 말이냐? 지금 교수형 캔들. 자, 교수형 캔들이 하단에서 나오면 추세 전환 시그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채널 안에서 교수형 캔들이 나왔는데 그 교수형 캔들의 하단 지지 구간이 어디였냐? 상승 추세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상승 채널 구간 있죠. 요 구간대를 돌파해주느냐의 여부가 9월달 장세에 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9월달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 9월달에는요, 이제 9월 6일경에 8월달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그러니까 현지 시간 이제 지나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9월 19일경에 FOMC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발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지금 현재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지금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데이터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어제 나온 얘기도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건수는 여전히 낮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 우호적으로 보고 있죠. 거기다가 PMI. 8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 경제가 지금 침체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들도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네. 그런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중립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네. 이제 8월 고용 보고서 보자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시장에서 지금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그럼 단행할 거면 50bp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제 연준 위원들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25bp 정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은데 네.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파월 연준 의장을 거의 뭐 귀신 잡듯이 쪼고 있어요. 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한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 2주 정도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밑꼬리 달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국내 증시까지는 완전히 지금 다 되돌림이 나와 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나스닥이나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되돌림이 지금 많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지금 어제 오늘 좀 해주면서 네. 계속해서 좀 리스크 아웃이,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낮에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중요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사실 지금 BOJ 쪽에서는 경제 상황 보면서 금리 인상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 달래기 누가 했나 봤더니 부총재가 했습니다. BOJ 부총재인 우치다 시니치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서 확언을 해서 시장을 잠재웠는데 네. 오늘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 보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이면 할 수도 있다. 또 오락가락하네요.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오전장에 조금 불안하게 시장이 흘러간 거고요. 네. 지금 이게 오전에도 한 번 하고 오후에도 한 번 하거든요. 오후 1시부터 진행해서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시장 막판 되니까 어떻죠? 또 다시 파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이야기 끝나고 나서 시장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마감대 되니까 약세로 지금 마감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좀 키워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 약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합권에서 2,705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비슷합니다. 전일 대비 0.02% 오르면서 773.62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을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주일장이 모두 다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거의 움직임이 없이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활발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마리화나 쪽이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세, 그리고 CBDC 쪽이 1.8%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양자, 암호 쪽이 5%, 바이오 쪽이 3.5%, 전기차, 화재 쪽이 오늘 시장에서 3.1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DX, VX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SJ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세니젠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거래하면서 이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ICTK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신풍도 7.4% 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던 기업들도 꽤나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린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우리 기술이 10% 넘게 상승세, 이엔셀이 보시다시피 12%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합에서 양시장 모두 다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701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03%의 약보합권 773선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2,700선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IT 투톱 기업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연이어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시세가 계속해서 지켜내는 듯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1.8%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종가 형성했고 오늘 시장에서 24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1.5%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10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했지만 완성차 쪽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KB금융이 강보합권, 신한지주가 1.5%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전체 지수를 이기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도 좋은데 신한지주가 오늘 시장에서 6만 원대까지 도달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좀 크게 빠졌네요. 2에서 3% 이상의 하락세.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슈가 있는 기업들, 이슈가 부각되면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곤 하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9%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대를 뚫어냈고 3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HLB도 4%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다만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좀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4.3% 이상의 하락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하락세 보였지만은 그 이외 기업들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삼천당제약 2.5% 넘게 상승세, 리가켄바이오도 5% 가깝게 상승세,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9위권까지 진입했는데 5.8% 넘게 상승하면서 52,400원대까지 뚫어냈습니다. 리노공업, 강보합 순에서 20만 2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 전략 함께 세워봐야겠죠. 이제 이번 주에 제일 큰 빅 이벤트,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그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이 오늘 밤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글로벌 증시의 색깔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이 좀 파월 의장을 닥달하고 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중립적으로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네. 인하를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시장에서 지금 계속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건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좀 첨예하게 대립이 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방향성 일단 잭슨 홀 미팅에서 한번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TSMC 쪽에서 지난 이제 분기 실적이 40% 넘게 지금 긍정적으로 매출액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발주 기업인 당연히 엔비디아는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 가장 먼저 떨어졌을 때 월가 쪽에서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엔비디아가 거론이 됐을 만큼 엔비디아가 확실히 지금 이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피날레를 좀 장식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 보면요, 엔비디아 적정 목표 주가를 두고서 13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지금 보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어제는 또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123달러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무난하게 일단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다음 주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월봉상 움직임 잠자리 캔들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은 현재 교수형 캔들인데 잠자리형 캔들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요.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잠자리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 월봉상 마감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규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리스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가격 제어
규제랑 이제 AI 규제 관련된 내용인데 해리스 후보가 지난 10월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AI 행정명령 관련해서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AI 그 발전을 노동자, 권리, 교육, 프라이버시 등과 연결해서 규제할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봤더니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이 AI 규제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왜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나라고 봤더니 AI 기술 공개 전에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된다. AI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오픈 AI 쪽에서는 AI 규제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었는데요. 오픈 AI 쪽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성장하는 혁신 기업들이 성장에 있어서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혁신 속도 역시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발목을 좀 잡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요인 중 하나다라고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비해야 한다라고서 또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AI 사이클의 정점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지금 반대쪽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투세 폐지가 아닌가라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네. 지금 월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더 커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 10명 중 6명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폐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인데요. 네. 이 금투세가 폐지가 돼야지만 코스닥 시장에 큰손 자금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 상반기도 사실 코스피 시장만 달렸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종목들 빼고는 거의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금투세 시행될까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회사채 쪽에서도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우려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또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경계 심리와 함께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의 상하방을 계속해서 좀 가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방향성은 지금 계속해서 월봉상 흐름 봤을 때 2년 정도 내리 지금 우상향 추세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부분들 9월 달에 특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순간에 시장이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내려놓고 좀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해 보셔야지 지금 같은 장에서 나중에 봤을 때 그때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 잘했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만 딱 잡고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반도체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AI 고점론이 나왔는데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바이 앤 홀드 리포트가 또 나왔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분위기라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당정 쪽에서 이달 중에 또다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만큼 다음 주 지금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9월달 초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주에서 길게는 한 3주 정도까지 텀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현재 움직임 다음 주까지도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게 흘러갈 때 이럴 때 지금 테마 쪽으로 수급이 계속 좀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보시면은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 종목들 강세였었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 전기차 화재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중소형 관련 종목인 나노팀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염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방열 소재 쪽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잘 만들긴 합니다. 독일 henkel 등의 글로벌 업체가 방열 소재 시장을 장악을 해왔었고요. 이런 방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특징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열 지금 소재 쪽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는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쪽 지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현재 고객사들 쪽에서도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열 소재 쪽으로 일단 흐름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에서 특허를 낸 부분이 방염 소재입니다. 방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열폭주를 방지하는 패드를 특허를 내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배터리 셀에 이어붙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그런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시장에 또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나노팀이 장중에 12% 정도 급등락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구간 보면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짧은 손절가 잡아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0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가시고요. 이 기업이 공모가가 원래 13,000원 정도 됐었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공모가 아래이기 때문에 매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단으로는 지금 저항 구간대 15,000원 구간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15,000원 구간대에 노려보시고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추가 움직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나노팀, 열폭주 방지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연준 당국자들이 최근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하 영향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고 위험 감소 심리가 커지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곽병열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시그널을 통한 통화정책 변경을 예고하면서 변동성을 동반한 주식시장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기대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증시에 조금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인플레이션은 중요한 변수로 거론됩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큰 규모로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면 유가가 움직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증시에 미치는 여파가 좀 다르거든요. 동조화 현상은 있긴 하지만 미국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호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23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농협은행 영업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서울 소재 한 영업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 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넘게 이어졌고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1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자율 구조 조정에 나선 티몬이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합니다. 티몬은 오늘 전자 상거래 플랫폼 재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 자금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전 쇼핑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상품 본부를 꾸려 영업 조직을 재구성하고 큐레이션 역량을 높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상품 본부를 직접 지휘하며 플랫폼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